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림체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칼데콧 메달 수상 작가이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린이 작가 존 세스카의 책 프랭크 아인슈타인과 반물질 모터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프랭크 아인슈타인, 이 이름은 이 책의 주인공인 과학 소년의 이름이에요. 반물질이란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물질에 반대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도 안티매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스마트폰도 입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입자들과 질량은 같지만 성질이 반대인 것들을 반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프랭크 아인슈타인이라는 친구가 모터를 만들었는데 일반 물질이 아니라 반물질 모터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이 책이 전체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30쪽 정도를 읽어줄 거예요. 한 15% 정도 되겠죠? 나머지 85%는 직접 책을 보길 바라면서 읽어줄게요. 김리나 성우가 애쓰셨어요. 정확히 72시간, 그러니까 지구가 3번 자전하기 전에 밤이었다. 캄캄한 밤이었다. 번쩍 눈부신 벼락이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자 천장에 난 창문이 번뜩 빛났다. 한창 작업에 몰두하던 프랭크 아인슈타인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헤아렸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우르릉 쾅! 천둥이 일으킨 음파의 떨림에 프랭크가 작업실 겸 과학 실험실로 쓰는 공간의 낡은 철제 창문들이 덜거덕거렸다. 빛과 소리가 5초 차이가 난다면 1.6km 떨어져 있는 건데 지금 5초였으니까 딱 1.6km 바뀌네. 프랭크는 순식간에 달려오는 빛과 그보다 훨씬 더 느리게 달려오는 소리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벼락의 거리를 계산했다. 딱 적당한 시간이야. 진짜 제대로 될까? 왓슨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랗고 긴 설거지용 고무장갑을 끼면서 물었다. 야,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짓 같다고. 완벽해. 프랭크는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는 맨날 그러는 것처럼 요즘 제일 유행하는 관광지로 여행을 떠났으니까 완벽하지. 엘 할아버지는 나더러 차고에 실험실을 꾸며도 좋다고 했고 또 할아버지의 멋진 수리점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마음껏 써도 좋다고 허락했으니까 완벽하지. 그리고 우리가 벼락으로 스마트봇을 충전시켜서 살아나게 만들 테고 그걸로 미들빌 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할 거니까 완벽하지. 번개가 번쩍였다. 천둥이 우르릉거렸다. 10만 달러 상금을 받으면 엘 할아버지의 밀린 고지서를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스마트봇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발명하도록 도와줄 거고 프랭크는 스마트봇의 뇌에 마지막 구리선을 이었다. 잘못될 게 뭐가 있어. 글쎄, 우리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를 기억해보라고. 프랭크가 수술실의 의사처럼 왓슨에게 손바닥을 척 내밀었다. 진공 스위치, 유모차에 제트 엔진을 달았는데 GPS 장치. 네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더 연료 효율적일 거라고 결정했지, 아마? 두개골 부품. 그때 입었던 상처 보여줄까? 두개골 부품. 왓슨은 20년 동안 모은 갖가지 기계장치, 전기장치, 배관 수리용 부품이 질비한 작업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길쭉한 구멍이 2개나 있는 반짝거리는 금속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토스터처럼 생긴 이걸 말하는 거야? 번쩍. 프랭크는 천장 창문을 올려다보며 헤아렸다. 1초, 2, 콱쾅. 0.8km도 안 남았어. 좋았어. 두개골 부품, 얼른! 왓슨이 토스터 두개골을 프랭크에게 살짝 던졌다. 프랭크는 부품을 나사로 끼워 넣었다. 그리고 녹슨 빨강 수레에 스마트봇을 눕혔다. 수레는 밧줄로 케이블에 매달려 있었고 케이블은 도르래에 감긴 뒤 차고문 개폐기의 모터에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프랭크는 한 발 물러나서 자기 작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생각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갈수록 똑똑해지는 로봇. 이제 번개에서 동력만 얻으면 살아 움직일 거야. 프랭크는 차고문 개폐기의 리모컨을 꾹 눌렀다. 웅. 모터가 웅웅거렸다. 밧줄이 팽팽해졌다. 프랭크의 낡은 수레로 만든 수술대 위의 스마트봇이 차고 지붕을 향해 올라갔고 천장에 난 창문이 열렸다. 좋았어! 프랭크 아인슈타인은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갑자기 차고로 불어든 바람에 프랭크의 머리카락과 실험 가운이 휘날렸다. 왓슨, 준비됐어? 프랭크가 소리쳤다.
왓슨은 보호용 안경의 끈을 바짝 조이며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고개 저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헐거운 고무장갑이 펄럭거리는 엄지를 치켜들어 프랭크에게 준비됐다고 신호했다. 거센 바람이 실험실 안을 소용돌이쳤다. 수술대는 금방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하늘로 올라갔다. 프랭크가 숫자를 셌다. 하나, 둘. 그때 갑자기 파지지직 차고의 불이 깜빡이다가 픽 꺼졌다. 실험실이 칠흑처럼 캄캄해졌다. 안 돼! 왓슨의 외침이 프랭크의 귀에 들려왔다. 전기가 나간 차고문 모터는 수레가 매달린 밧줄을 툭 풀어버렸다. 아래로 떨어진 수레는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끔찍한 금속성 굉음을 냈다. 쨍그랑 쨍, 번쩍, 콱광. 벼락과 천둥이 정확히 동시에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쳤다. 시퍼런 벼락이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는 원래 스마트봇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예정이었지만 그 대신 지직거리면서 피레침으로 떨어져 접지선을 통해 땅으로 안전하게 흘러갔다. 순간순간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프랭크와 왓슨은 다음과 같은 정지 장면들을 연속으로 목격했다. 스마트봇이 수레 밖으로 날아가는 장면, 토스터로 만든 스마트봇의 머리가 한쪽으로 빙글빙글 날아가는 장면, 진공 청소기로 만든 스마트봇의 몸통이 반대쪽으로 빙글빙글 날아가는 장면, 다시 어둠, 우르르릉 우르릉. 폭풍 후의 천둥 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프랭크? 부엌 문간에서 누가 불렀다. 너희들 거기 괜찮니? 손에 든 촛불에 환히 비춰진 엘 할아버지 얼굴이 차고를 빼꼼 들여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왓슨이 물었다. 장갑 멋지구나. 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전기가 나간 모양이다. 어째서인지 이 건물만 그렇다만. 엘 할아버지가 든 촛불에 노랗고 동그란 빛이 한때 프랭크의 스마트봇이었던 산산조각난 부속들을 비췄다. 이게 다 뭐냐? 아, 이번 주말에 열리는 과학경진대회에 낼 작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프랭크가 대답했다. 설마 엉망이 된 건 아니겠지? 약간요. 프랭크는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렇게만 말했다. 프랭크는 생명 없이 늘어진 스마트봇의 머리와 몸통 부속들을 주워 작업대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아침에 고치면 돼요. 왓슨은 고무장갑을 벗고 몸통에서 분리된 로봇의 토스터 머리를 톡톡 쓰다듬은 뒤 배낭을 맸다. 아무튼 스스로 학습할 줄 아는 로봇이라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좋아. 프랭크는 로봇 뇌 설계도와 원자 구조 스케치가 그려진 종이를 집었다. 그것을 동그랗게 구겨 각종 부속들과 망가진 잡동사니들이 널린 작업대 위로 툭 던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왓슨. 내일 보자. 프랭크 아인슈타인은 몸을 돌려 실험실을 떠났다. 우르르르르. 프랭크가 엘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부엌문을 닫을 때 천둥이 마지막으로 신음했다. 프랭크 아인슈타인의 실험실은 찍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천둥, 벼락은 지나갔다. 프랭크는 잠들었다. 미드빌 마을은 조용했다. 밤하늘은 이제 개었다. 보름달이 거의 다 된 은색 달빛이 벽과 천장의 녹슨 창문으로 비쳐들었다. 달빛이 스마트봇의 토스터 머리와 노출된 뇌회로에 반사되어 반뜩거렸다. 그 밑에는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비디오 게임 조종장치, 멎어버린 시계, 전자 키보드, 햄버거 그릴, 블렌더, 모형 비행기 엔진, 복부 운동기구, 배관용 알루미늄 호스, 텔레비전 리모컨, 자석들, 배터리들, 자물쇠들, 오래된 강철줄, 스테레오 스피커, 대형 진공 청소기, 전등들, 컴퓨터 모니터, 자전거 경적, 웹카메라, 유리로 된 돔, 유모차 바퀴, 온도계들, 회전 날개들, 자동차 GPS, 암석 표본 콜렉션. 안아줘 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망가진 원숭이 인형. 돌, 금속, 나무, 플라스틱으로 된 물질들은 모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외풍이 심한 차고문으로 새어든 희미한 바람이 작업대에 놓인 종이뭉치를 바스락 뒤흔들었다. 그 바람에 종이뭉치가 한 바퀴 반을 대구르르 굴러 돌돌 말린 구리선을 톡 건드렸다. 그 바람에 구리선이 좌르르 펼쳐져 강철로 된 줄을 살짝 스쳤다. 그 바람에 줄이 부싯돌 표본으로 떨어졌다. 철이 부싯돌을 스치니 불꽃이 튀었다. 불꽃은 프랭크가 만든 스마트봇의 뇌 한가운데로 폴짝 옮겨붙었다. 그러고는 얇은 컴퓨터 회로 메모리칩에 새겨진 경로들을 따라 사방으로 달려나갔다. 불꽃은 2배로 늘고 3배로 늘고 4배로 늘어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형성했다. 그것은 사람의 뇌세포들이 얽히고 설킨 그물망과 굉장히 비슷해 보였다. 얽히고 설킨 불꽃의 그물망은 어떤 생각이 되었다. 얽히고 설킨 그물망은 어떤 설계가 되었다. 웹카메라 렌즈가 활짝 열렸다. 셔터가 깜빡이더니 머리가 없는 로봇 몸통에게 무선으로 명령을 보냈다. 먼저 작은 초록색 LED 전구가 켜졌고 그 다음 진공청소기 몸통 속으로도 빠르게 전기가 돌기 시작했다. 전류는 계속 늘어나고 갈라지면서 몸통 전체로 퍼졌다. 작업대에는 클램프로 만든 기계손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었다. 타닥, 클램프가 다물었다. 타닥, 클램프가 열렸다. 타닥, 클램프 손 전체가 움직였다.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류가 통하는 회로들 속으로 복잡한 물결처럼 한가득 밀려들었다. 클램프 기계손은 비디오 게임 전원부 뒷면에 나사를 풀었다. 그리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진공청소기, 웹카메라, 유리돔을 모아왔다.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달을 가렸다. 캄캄한 실험실에서 2 기계손은 작업대에 쌓인 폐품들과 도구들을 열심히 모으고 분류했다. 2 손은 나사를 돌리고 용수철을 감고 기어와 볼트와 망치를 조절하며 무언가를 조립했다. 회로를 재배선하고 폐품의 형태를 다듬고 부속을 붙이고 호스를 매달았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로봇 머리를 새로 조립된 로봇 몸통 쪽으로 끌고 갔다. 구름이 지나갔다. 달빛이 다시 실험실에 비쳐들었다. 이제 프랭크 아인슈타인의 작업대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놓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생각할 줄 아는 것, 배울 줄 아는 것, 무언가 살아있는 것. 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8시 34분. 프랭크의 자명종이 울렸다. 그것은 발명가 프랭크 아인슈타인의 자명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시하게 소리만 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명종은 이런 식으로 작동했다. 오래된 자명종의 꼭대기에 달린 망치가 못을 때리고 못이 눌리면서 말뚝이 기울어지고 말뚝이 기울어지면서 10단 변속 자전거 기어가 돌아가고 기어가 돌아가면서 체인 끝에 매달린 작은 바벨이 떨어지고 바벨이 떨어지면서 다른 기어가 돌아가고 바퀴가 돌아가고 벽을 한가득 메운 채 미로처럼 연결된 기어들과 바퀴들이 차례차례 돌기 시작하여 결국 마지막 바퀴가 웜기어를 돌리고 웜기어가 철봉을 회전시키고 철봉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내려온 수직 블라인드를 젖히고 그래서 환한 아침 햇살이 온 방을 채웠다. 프랭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2 손으로 머리를 북북 긁었다. 프랭크는 엘 할아버지가 오래되고 멋진 공장 건물을 사들여서 할아버지가 사는 집과 무엇이든 고쳐드립니다. 수리점으로 개조한 이 건물에 있는 게 좋았다. 이제 여기에는 프랭크만의 실험실도 있었다. 무엇이든 고쳐드립니다. 수리점은 미드빌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는 아닐 것이었다. 사람들은 망가진 물건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엘 할아버지는 언제나 돈벌이보다 수리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엘 할아버지의 가게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발명품을 만들고 실험하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소였다. 프랭크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1000번도 넘게 빨아서 구깃구깃해지고 보들보들해진 실험 가운을 걸쳤다.
신발을 꿰차 신었다. 양말은 신지 않았다. 그래야 머리가 잘 돌아갔다. 편한 상태라야. 프랭크는 발치에 놓인 모형 기관차 철로를 과학자의 눈으로 관찰했다. 그리고 어젯밤에 모형 기관차 신발 배달 시스템을 해치하길 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발 배달 기차가 이른 아침부터 사고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라야 말이지. 프랭크는 거대한 칠패처럼 생겨서 원래 케이블을 감아두는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침대 옆 탁자로 쓰고 있는 나무 탁자에서 책을 집었다. 아래층 부엌에서 팬케이크와 커피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프랭크는 서둘러 널찍한 널판지가 깔린 복도를 지난 뒤 콘크리트 조각 글자로 미드필 지퍼 회사라고 쓴 오래된 간판이 머리 위 아치에 붙어있는 문을 통과했다. 엘 할아버지가 그린 달의 위상과 별자리 그림들이 한가득 붙어있는 벽을 지나 지구의 지각판과 지질시대 그림들이 붙어있는 홀에서 왼쪽으로 꺾은 뒤 인체의 골격계와 순환계 그림들이 붙어있는 지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러고는 이중나선 DNA 미끄럼틀로 폴짝 뛰어들어 두 층을 뱅글뱅글 미끄러져 내려가서는 식물세포, 동물세포 그림들이 붙어있는 여닫이문으로 퐁 튀어나왔다. 그러면 바로 부엌이었다. 좋은 아침 아인슈타인. 엘 할아버지가 프라이팬에서 팬케이크를 드러내면서 인사했다. 좋은 아침 아인슈타인. 프랭크도 두 사람이 맨날 주고받는 농담 아닌 농담으로 대답했다. 엘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팬케이크를 프랭크의 접시와 자기 접시에 쌓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달린 탄소 원자 모양의 전등을 켰다. 한가운데 원자핵에는 양성자를 뜻하는 푸른 전구 6개와 중성자를 뜻하는 붉은 전구 6개가 모여있고 전자를 뜻하는 흰 전구 6개는 원자핵을 동그란 고리처럼 둘러싼 채 이따금씩만 깜빡거리는 희한한 등이었다. 프랭크는 맛있고 뜨끈한 팬케이크와 사르르 녹은 버터와 메이플 시럽을 한 입 삼켰다. 참, 전기는 도로 들어왔어요? 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 잘못인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냉장고 속에서 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발견했지 뭐냐. 그게 어쩌다 거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을 좀 냈기 때문에 불은 계속 들어올 거란다. 적어도 네가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프랭크는 엘 할아버지의 건망증을 안쓰럽게 느끼면서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슈퍼 전자석으로 상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상을 받을 만한 아이디어를 몇 개 더 떠올렸어요. 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자파를 묘사한 부엌 벽화 위쪽에 걸린 사진을 미소 띤 얼굴로 올려다 보았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미드빌 과학 경진대회 트로피와 자신의 발명품인 전자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진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구나. 프랭크는 팬케이크를 한 입 더 물었다. 그랬겠죠. 할아버지는 아는 게 많았을 테니까요. 엘 할아버지는 몸을 뒤로 기대면서 언제나처럼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란다. 나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과학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란다. 실패도 성공만큼 귀중해. 실패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어젯밤 제 실험은 상당히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전기가 나갔을 때 모든 게 박살났거든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아시모프 책은 웬 거냐? 로봇을 만들고 있니? 프랭크는 팬케이크를 마저 삼켰다.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을 만들려고요. 살아있는 세포들은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서 일렬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물망처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뇌를 사람 뇌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만 있다면 로봇도 사람처럼 갈수록 더 많이 배워서 점점 더 똑똑해질 것 같아요. 흥미롭구나. 인간의 신경과학에서 생체 물리학 모형을 가져다가 적용한다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뇌세포들은 그물망처럼 배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프랭크는 엘 할아버지의 산업용 대형 냉장고 한 면에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킨 뇌세포들을 마커로 그려보았다.
하지만 컴퓨터는 주어진 규칙들을 따라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결정만 내릴 뿐이죠. 길고 곧은 직선에 가까운 구조로요. 이렇게 프랭크는 이어 말했다. 이런 형태의 로봇 뇌는 우리처럼 뭔가를 더 배우진 못해요. 사전에 입력된 작업만 할 줄 알죠. 엘 할아버지가 끄덕였다. 프랭크는 열을 내며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로봇 뇌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알겠구나. 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면 하나의 뇌세포가 동시에 수많은 다른 뇌세포들과 이어질 테지. 패턴이 만들어질 테지. 생각이 만들어질 테지. 프랭크는 로봇 뇌 설계도의 세포들을 복잡한 패턴으로 잇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 로봇이 그 패턴을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패턴이 생각이 되죠. 사람의 뇌처럼. 그 다음에는 그때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실물 크기 디메트로돈 모형이 파충류다운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엘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프랭크를 보았다. 이 시간에 누구 전화지? 우르르르르르. 엘 할아버지의 디메트로돈 전화가 다시 울렸다. 엘 할아버지는 디메트로돈의 눈을 돌렸다. 도처럼 생긴 큼직한 등 지느러미에 비디오 화면처럼 불이 들어오더니 글자가 떴다. 밥과 메리. 아, 너희 엄마 아빠구나. 프랭크는 선사시대 파충류의 부름에 답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프랭크니? 우리 아가? 털 달린 오렌지색 파카 모자에 동그랗게 둘러싸인 얼굴 2개가 디메트로돈 화면에 지지직거리며 나타났다. 안녕 엄마. 네, 저예요. 별일 없지? 할아버지랑 서로 잘 돌보고 있고? 뭐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한테 제 인공지능 신경망 모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걸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서 미드빌 과학 경진대회에 가지고 나가려고요. 그거 좋구나. 비타민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아빠 바꿀게. 프랭크! 안녕 아빠. 세계 구석구석 여행사를 통해서 온 장소 중에서 여기가 최고란다. 세계의 바닥이지. 여길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럼요. 남극. 남극이라고 한단다 아들아. 남극점 빙하. 스키? 설상화. 펭귄, 바다표범. 근사한데요? 오존구멍 연구도 확인해보세요. 요즘이 1년 중에서 구멍이 제일 넓어지는 시기거든요. 내 생각엔 고래도 있는 것 같아. 자, 이만 가봐야겠다. 모레 또 전화할게.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블로그를 보렴. 그럴게요. 그래, 안녕. 사랑한다. 디메트로돈 전화가 꺼졌다. 프랭크는 엘 할아버지를 보았다. 아빠가 할아버지 자식인 게 분명해요? 엘 할아버지는 웃었다. 아무렴. 그야 네 아빠는 과학을 썩 좋아하진 않았지. 그래도 여행은 정말 좋아하잖냐. 네 엄마도 그렇고 그 덕에 우리 둘은 이렇게 하고 싶은 실험을 다 할 수 있고. 엘 할아버지가 이어서 물었다. 실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토스터는 어떻게 됐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 맞다. 죄송해요. 부속 몇 개를 로봇에 쓰고 있었어요. 바로 가져올게요. 우주의 여느 장소에서는 이 대목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물건을 분해하지 말라느니, 늘 원래 있던 장소에 도로 가져다 놓으라느니, 전기를 만지면 위험하다느니, 더 나아가 애초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면 더 좋겠다느니 하고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어른은 엘 아인슈타인이었다. 엘 할아버지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래라. 프랭크는 실험실로 가서 불을 켰다. 작업대에 뒤죽박죽 쌓인 부품들과 조각들을 뒤지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 뇌를 만들 계획을 떠올렸다. 그리고 토스터 부속들을 전부 챙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뇌세포를 더 많이 쓰고 연결은 더 적게 지을 수도 있어. 프랭크는 한쪽 손을 펼쳐서 저울의 한쪽 접시처럼 내밀었다. 아니면 뇌세포를 더 적게 쓰고 연결은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다른 쪽 손도 펼쳤다. 그리고 두 손을 여전히 펼친 채로 잡동사니 더미를 바라보았다. 온도조절 장치야, 온도조절 장치야. 너 어딨니? 온도조절 장치야. 희미하게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프랭크의 오른 손바닥에 뭔가 툭 떨어졌다. 온도 조절 장치. 기계 음성이 말했다. 아, 여기 있었네. 됐어. 고마워. 프랭크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한 팔로 토스터 부품들을 몽땅 끌어안고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계속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이제 동력을 어떻게 얻지? 불꽃이랑 별 말씀을. 기계 음성이 대꾸했다. 프랭크는 우뚝 멈췄다. 실험실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뒤로 돌아 작업대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대화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프랭크의 대화 상대는 다른 물건이었다. 프랭크가 토스터 부품들을 와르르 떨어뜨렸다. 쨍그랑 쨍그랑. 너, 순식간에 사태를 파악한 프랭크가 말했다. 너 살아있구나.